서기 1500년 세계 무대 위에 제1강대국을 향한 새로운 열쇠가 던져졌다. 신항로의 개척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 이후 500년 동안 세계 무대의 중심에는 9개의 나라가 등장한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 9개의 나라는 경쟁과 침략, 혁명과 패망, 그 피바람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패권을 노려왔으며 이 역사는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남겼다. 서기 1500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세계사의 시작점이다. 이전의 인류는 서로 단절되어 있었고 각자 독립된 땅에서 살았다. 어느 누구도 세계의 모습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모두가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기 1500년경의 중국은 명나라의 시기. 명시대의 대항해가 정화의 항로 개척은 새로운 무역시장 개척보다는 당시의 황제를 위한 국위 선양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새로운 항로 개척의 맥은 대항해가 정화의 사망과 함께 아쉽게도 자취를 감추고 만다. 당시 아랍과 인도의 상인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그 활동 범위는 인도양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유럽인이 인식하고 있는 대륙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뿐. 모두 기독교를 신봉하는 왕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고 그 외 대륙의 존재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기 1400년 이후 200여 년 동안 유럽인이 그린 세계는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세계 지도가 완성됐다. 신대륙의 발견. 분리되었던 세계는 연결되기 시작했다. 나라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되기 시작했으며 국가 간 대륙 간의 대결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렸다.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당시 쟁쟁하던 경제 문화의 중심 국가가 아닌 유럽 대륙 서남단에 위치한 두 개의 작은 나라. 500년 전 그들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맹주가 되고 그들의 세력은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펼쳐진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작은 두 나라가 한 세기에 걸쳐 바다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인가? 세계의 정복은 피의 정복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서기 11세기까지 2000년 동안 이베리아 반도의 전쟁은 끊일 날이 없었다. 로마인, 게르만인, 무어인의 정복이 차례로 이어졌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사처럼 이베리아 반도의 사람들은 침략자를 향한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역사는 이베리아인들에게 자극과 모험을 즐기는 뜨거운 유전자를 남겨주었고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누구보다 대범하고 열정적인 민족이다. 200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국민들의 눈물과 희생 속에서 이들은 소중한 자유를 얻었다. 서기 1143년
로마 교황의 인가를 받아 군주제 국가 포르투갈이 세워진다. 유럽 대륙 최초의 통일 민족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O que caracteriza Portugal dos séculos XII e XIII é que não é país feudal, é país popular. O rei apoia-se não em nobres seus vassalos, mas nas câmaras do povo. 포르투갈의 왕권은 국민들에게 강한 귀속감을 느끼게 했지만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매우 긴 여정이 필요했다. 10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땅덩어리, 자원 부족, 외세 침략 등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독립한 포르투갈. 이후 20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이들은 수많은 위기와 거친 역사적 풍파에 시달려야 했다. 최초의 민족 국가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강한 군주제는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리고 포르투갈인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 포르투갈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 이들은 죽음의 바다, 대서양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는다. 이 기념비는 1960년 포르투갈 정부가 대항해가 엔리케의 사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대서양을 향한 신항로 개척은 오랫동안 빈곤하고 낙후된 삶을 살아온 포르투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엔리케의 지휘 아래 신항로 개척의 긴 여정은 시작된다. 1394년에 출생한 엔리케는 포르투갈 왕 주앙 1세의 셋째 아들. 당시 유럽은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고 과학과 문화와 사상은 유럽 하늘을 희망으로 비추고 있었다. 엔리케 왕자가 12살 되던 1406년, 12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지리학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명저서 지리학 교정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Esse livro, como muitas coisas das obras do tempo dos gregos, fica praticamente esquecido e é recuperado no Ocidente Europeu. No Oriente ele continua a ser conhecido. E é recuperado em 1406 em Itália pelos humanistas italianos e a partir dos finais do século XV começa a ser impresso e, portanto, a ter uma maior divulgação. 현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와 체계는 오류가 많다. 아프리카와 남극은 연결돼 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은 망망대해. 그리고 적도에는 동식물이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유행했던 신화와 허무맹랑한 소문들에 비해 그의 책은 믿을 만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세계는 정말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와 같았을까? 대서양은 정말 항해가 불가능한 곳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유럽 대륙을 향해 던져졌고 이는 지리학과 항해에 대해 불타는 열정을 가진 엔리케 왕자를 자극한다. 이와 동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었다. 이것은 포르투갈이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작은 이 알갱이 후추였다. 아직도 유럽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향신료에 집착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l atractivo que había detrás de esta expansión era abrir la ruta al Asia, abrir la ruta africana y a los yacimientos de oro, y también buscar la ruta, la especiería en un momento, a las Islas de las Especies, en un momento en el cual para las sociedades europeas las especies tenían un valor inconmensurable, un gran valor, en la medida en que buena parte de la alimentación y de la vida cotidiana dependía enormemente de las especies, entre otras cosas porque en esa época, estamos hablando de los siglos XIV y XV, 그러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향신료 무역은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독점돼 있었다. 급성장한 오스만 제국이 무역로를 단절시킨 것이다. 유럽은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의 힘과 상업적인 무역 활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은 육지에서의 전투에 패하게 되고 바닷길을 통해서 향신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유럽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성공한 것일까? 포르투갈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서글레스. 이곳은 아직도 황량하기만 하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역사에 의하면 15세기 이곳엔 엔리케 왕자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인류 최초의 국립 항해 학교가 설립됐고 항해를 위한 천문대와 도서관도 지어졌다. 15세기에 세워진 등대는 600여 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여전히 자랑스럽고 굳건하게 서 있다. Portanto, o Infante Dom Henrique, segundo nos foi transmitido pelas crónicas da época, sobretudo de Fernão Lopes, era uma personagem muito ponderada, muito determinada, sabia exatamente o que queria e sabia rodear-se dos melhores conselheiros. 우리는 그가 많은 재능과 원대한 목표가 있어서 넓은 포용력을 갖췄던 것인지 그 반대로 넓은 포용력이 있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각기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전문가와 학자들도 받아들였다. 그는 중국 나침반을 개선했고 사각도 탄계를 달았던 유럽 선박을 2개 혹은 3개의 돛을 단 빠른 선박으로 개조했다. 길이 20여 미터, 무게 80톤에 달하는 삼각돛을 단 범선이 포르투갈 탐험가의 큰 꿈을 이루게 해준 것이다. 또한 수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수학, 천문학의 이론을 항해에 응용하면서 항해술을 진정한 과학으로 발전시킨다. É o primeiro país em que as descobertas marítimas são um projeto do Estado, um projeto nacional, um projeto presidido por um príncipe filho do rei. E é esse facto que faz com que os descobrimentos portugueses não sejam aventuras isoladas de mercadores que vão fazer os seus negócios, mas uma tarefa coordenada, sistemática e organizada que dura 200 anos. 오랫동안의 학문적 이론이 실제 항해에 적용되면서 궁금증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대서양은 차차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르투갈 항해자들은 남쪽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다. 포르투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카보다로카는 필수 관광 코스다. 이곳은 유럽의 땅 끝마을. 먼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육지다. 가을로 접어든 이곳의 바닷바람은 무척 매서워 서 있기도 힘들 정도. 바닷속으로 뻗어 들어간 형태의 이곳 지형은 외로운 노인처럼
대서양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유럽을 지켜주는 듯하다. (16세기에) 이르러 포르투갈 최고의 시인 까몽이스는 역사적인 시 포르투갈인의 노래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황량했던 카보다 로카는 그때부터 유럽인의 신세계 개척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된다. 항해가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생겨났다. 서기 1434년 에니케 왕자의 지휘 아래 카보다 로카를 출발한 포르투갈의 선박은 세계의 끝으로 알고 있었던 서아프리카의 보자도르 곳에 도착한다. 세상 끝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21년간 바다와 싸운 것이다. 중국의 대항해가 정화의 함대와 비교하면 포르투갈 함대의 규모는 겨우 함선 두서너 척. 이들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성과 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종교에 대한 강렬한 믿음으로 중세 유럽 항해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É que progressivamente, à medida que se vai conhecendo uma extensão cada vez maior de oceano, vai-se construindo uma diferente ideia mental do que é o oceano. E assim, partindo-se dessa ideia inicial do oceano enquanto zona estreita costeira que liga Gibraltar ao Mar do Norte, partindo dessa ideia, cada vez mais o oceano vai tendo uma expressão geográfica situada mais a sul e simultaneamente mais para o ocidente.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진출해 아프리카의 황금과 상아, 후추를 리스본으로 들여왔고 국고는 나날이 늘어갔다. 행운이었을까? 포르투갈이 해양 탐색을 벌이는 한 세기 동안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중세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전쟁 속에 있었고, 독일의 주변 국가들은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략하는 원교 근공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전통 무역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부귀 영화를 즐기고 있었고, 포르투갈의 이웃 스페인은 여전히 자국의 독립을 위해 전쟁 중이었다. 1460년 포르투갈에 의해 그려진 지도에 의하면 아프리카 해안은 4,000km에 달한다. 바로 그해 서글레스에서 45년간 독신으로 고행하던 독실한 기독교인 엔리케 왕자가 사망한다. 엔리케 왕자는 단 한 번도 직접 항해에 나선 적은 없지만 위대한 항해가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인물. 유럽 항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발견은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항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에니케 왕자가 세상을 떠난 지 27년 후 서기 1487년 7월 포르투갈의 항해 사업을 계속한 주왕 2세는 디아스 선장에게 범선 3척을 인솔해 대서양을 따라 남하하도록 지시한다. 항해 시작 6개월째 함대는 갑작스런 큰 풍랑을 만나 13일 밤낮을 표류하게 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의 최남단. 디아스 선장은 구사 일생을 경험한 그때의 항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폭풍의 고지라고 이름 붙인다. 하지만 주왕 2세가 희망봉이라 정식 명명했고, 이로써 포르투갈은 꿈에 그리던 아시아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새로운 무역 항로가 열린다는 것. 이것은 이윤이 높은 향신료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포르투갈은 막강한 적수를 만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통일을 이룬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포르투갈과 맞섰던 것일까? 그라나다. 오늘날 스페인에서 이슬람 정치가 가장 짙게 묻어나는 곳.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알함브라 궁전은 몇 세기 동안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500여 년 전 스페인 독립운동을 종식하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 1490년 봄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 1세가 이끄는 10만 대군이 그라나다를 포위한다. El proceso de reinstauración del Reino de España podemos decir que se inicia con la reconquista que se prolonga a lo largo de 8 siglos. Después de esos 8 siglos, si ya nos situamos en el siglo XV, el territorio peninsular estaba fundamentalmente repartido en 3 reinos. Y el reino de Granada, que era todavía de los musulmanes. 그라나다 맞은편의 웅장한 성곽. 이곳에서 이사벨 1세는 직접 진두 지휘를 했다. 그녀는 하루에 4번이나 목욕을 하는 깔끔한 성품의 인물로 그 미모는 유럽 왕실에서도 유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라나다를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 군복을 벗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492년 1월 2일) 스페인의 맹렬한 공격에 모어인들은 성을 버리고 항복했다. 8세기에 걸친 긴 전쟁은 드디어 그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사벨 1세는 그라나다 대지에 입을 맞추었고 남편 페르난도와 함께 알함브라 궁전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라나다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던 여왕은 오랫동안 그녀를 만나기를 고대했던 한 제노바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후세에 널리 명성을 떨치게 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다. 지구 구체설이 보편화되었던 당시에 콜럼버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다. 서쪽을 향해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아시아 대륙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항해 계획이 유럽인을 아시아로 데려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6년간 포르투갈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João II, que como es conocido envió a una comisión, es decir, el proyecto de Colón, es decir, no consideró que esa posibilidad, fundamentalmente porque Portugal había entendido que su política respecto al comercio era fundamentalmente a través de doblar el Cabo de Buena Esperanza, es decir, de recorrer África y consecuentemente de llegar a las Indias por una vía distinta, es decir, cruzando África y llegando hacia Asia. 항해의 노하우가 풍부했던 포르투갈의 항해 전문가들은 서쪽을 통해 아시아로 가는 거리는 콜럼버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다고 판단했다. 포르투갈 전문가들의 예측은 맞았지만 그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절호의 기회는 놓친 셈이다. 1492년 1월 스페인의 통일을 이룬 여왕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와 3번째 만남을 가졌다. 포르투갈은 해상권을 장악하여 급성장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를 질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해인은 많은 양의 물자와 인력 그리고 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쉽사리 항로 개척에 도전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23년에 걸쳐 스페인의 통일을 이뤘던 이사벨 1세는 새 항로 개척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en el cual empieza a fortalecerse a partir, digamos, de la absorción de poderes feudales previos que existen en esta monarquía, que reúne y concentra todo ese poder y que tiene la suficiente solidez y donde se presentan los cimientos del Estado como para poder otorgar el poder que se le asigna a Colón, que en realidad él, en su persona, lleva a América la representación de la monarquía católica. 콜럼버스는 3개월에 걸쳐 스페인 왕실과 협상을 벌였다. 직물 거래상 가문에서 태어난 콜럼버스는 흥정에 익숙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 8년간 항해한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여왕 또한 평민인 콜럼버스와 이익 분배를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De hecho, se puede decir que todos los descubrimientos, más todas las conquistas, fueron a base de este tipo de pactos entre los soberanos como una parte y por otra parte los particulares, los empresarios que realizaban estas conquistas. Ahora bien, siempre quien llevaba la voz cantante, quienes llevaban la supremacía eran los reyes, porque las tierras a conquistar pasaban a ser siempre a la soberanía de los reyes. (1492년 4월 17일) 한 국가의 강한 의지와 해상왕의 소망이 합의점을 찾아 계약은 합의에 이른다. 콜럼버스는 식민지의 통솔자가 되고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물과 자원의 10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으며 모든 면세 혜택을 받고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 수익의 8분의 1을 징수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8월 3일 콜럼버스는 여왕이 하사한 총사령관 임명장을 가지고 여왕이 제공한 세 척의 배를 이끌고 직접 출항한다.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고 대서양의 한복판에 도달했다. 오랫동안 육지를 떠나온 선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콜럼버스는 항해 거리를 속여 실제보다 적게 발표했지만 2달 동안 한 채의 땅도 발견하지 못한 선원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하게 된다. 10월 10일 불안감에 휩싸여 격분한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갔고 콜럼버스는 3일 후 육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항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Y en esa demora pues acertó, porque 3 días después pues el marinero que la tradición conoce como Rodrigo de Triana gritó la palabra tierra, era el 12 de octubre de 1492. 바로 그 순간 영웅이 탄생했다. 콜럼버스와 선원들이 발견한 육지는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바하마 군도. 바로 이날 분리되어 있던 세계는 하나로 연결됐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중국도 인도도 아닌 유럽인들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신대륙이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한 그 해, 인류 최초의 지구본이 완성됐지만 그 지구본의 아메리카 대륙 자리는 여전히 바다로 그려져 있었다.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다. 10월 12일은 스페인의 국경일로 지정됐다. 환영식은 성대했다. 여왕 이사벨 1세는 콜럼버스의 노고에 대해서 약속대로 포상을 했고 콜럼버스는 6명의 인디언에게 둘러싸여 성대하고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쾌거를 이루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당초 그의 제안을 거절했던 포르투갈의 주왕 2세였다. 콜럼버스가 귀향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리스본. 주왕 2세는 그를 접견한다. 신대륙 발견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주왕 2세는 콩을 담은 그릇을 가져와서 콜럼버스와 인디언들에게 신대륙 모양을 만들어보게 했다. 이후 콜럼버스는 가슴을 치며 두고두고 이 일을 후회했다. 바보, 멍청이 같으니 내가 왜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그에게 알려주었을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미지의 대륙이 그 베일을 벗은 후 항해 대국엔 두 나라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어느 나라가 신대륙을 차지할 것인가? Mas nessa altura dominava a teoria do mare clausum. Isto quer dizer, o mar fechado, o mar com dono. E quem descobriu aquele mar foram os portugueses, isso não há dúvida. 1년 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494년 6월 7일 리스본 교회의 작은 마을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마치 지구의 선을 그었듯 수박을 반으로 쪼개듯 세계를 반으로 나눈 것이다. 포르투갈이 동쪽을 갖고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손에 넣었다. 당시를 묘사했던 그림을 보면 담판의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별 의미가 없었다. 포르투갈 혹은 스페인이 가진 유럽 이외의 대륙에 대한 정보는 부정확했고 미지의 대륙이 얼마나 크며 세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sto es especialmente interesante resaltarlo porque significa la entrada dentro de la cultura occidental de conceptos extremadamente nuevos, como es el reparto del territorio por conquistar, cuya culminación en Occidente se centrará en el Congreso de Berlín de 1890, en el cual las grandes potencias europeas se van a repartir todo el territorio africano y buena parte del asiático, pero sobre todo el reparto de África en el Congreso de Berlín. 게임의 룰은 정해졌다. 다음은 누구의 행동이 더 빠른지가 관건이 된 상황. 1498년 5월 포르투갈의 항해가 바스코 다 가마가 지휘하는 선박은 인도의 코지코드에 도착한다. 이곳은 70년 전 중국 항해가 정화가 황제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 탐험하여 도착한 곳. 정화와 달리 그들의 목적은 탐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인도인들이 그들에게 탐험의 목적을 물었을 때 바스코 다 가마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기독교 전파와 향신료를 원한다. 포르투갈이 간절히 원하던 이 순간 한 세기에 걸친 험난한 탐험을 통해 에니케 왕자의 소원이 실현됐고 수십 년간의 항해 노하우와 용기가 찬란한 결실을 맺게 되는 벅찬 순간이었다. 포르투갈이 동방에서 성공을 거두자 스페인도 재도전을 시작했다. 1519년 9월 20일 포르투갈에게 외면당했던 항해가 마젤란은 선박 5척에 선원 265명을 태우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계 일주 항해에 도전한다. 이 도전은 인류의 달 착륙에 견줄 만한 대단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미국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을 향해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450년 전의 마젤란은 행복하지 못했다. 1080일, 17,000km에 달하는 기나긴 항해. 1521년 9월 5일, 마젤란의 선원들은 이 거대한 교회에서 항해 중 희생된 용사들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선장 마젤란도 포함되어 있었다. 촛불 18개의 불빛은 약했지만 그 촛불은 인류 문명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서방 유럽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세계 4분의 1이 아닌 세계 전체. 지구는 빠르게 자전하고 지도사는 밤낮으로 열심히 지도를 그렸지만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지도는 팔려나갔다. 발견된 신항로 덕분에 유럽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열쇠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해상교통의 요지는 포르투갈의 소나기로 들어갔다. 그들은 대서양에서 인도양 사이의 50여 개의 거점을 이용하여 세계 반에 달하는 무역 항로를 점령했다. 16세기 초기 5년 동안 포르투갈의 향신료 거래량은 22만 파운드에서 230만 파운드로 폭등했고 해상 무역의 최강국이 됐다.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점령은 공격적이었다. 1502년에서 1660년까지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은 18,600톤과 황금 200톤을 얻었고 16세기 말 전 세계 금은 총 생산량 중 83%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럽의 세력 확장은 곧 아메리카 대륙의 비극이 됐다. 1570년 전쟁으로 인한 학살과 유럽에서 전파된 전염병으로 멕시코 인구는 2,500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감소했고 페루의 인구는 900만에서 1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은 90%가 사라졌다. Quando as duas coroas de Portugal e de Espanha se unem sob Filipe I de Portugal ou II de Espanha, se diz que no Império de Filipe dos Reis de Áustria o sol nunca se punha, porque de facto o Império dos Reis espanhóis e portugueses circundava todo o mundo. 스페인은 유럽의 절반에 이르는 천주교 국가를 지배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정복했고 브라질 이외의 아메리카 대륙도 거의 스페인에 속해 있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브라질 및 환대서양, 인도양 해상의 섬까지 점령했다. 이베리아 반도가 만들어낸 신화 같은 기적. 그 신화의 대단원은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 이곳은 그 이름도 유명한 마드리드 광장이다. 스페인이 자랑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기념비가 중앙에 서 있다. 기념비에 다가선 모든 관광객들은 깡마른 말을 타고 있는 돈키호테와 그의 하인 산초를 어루만진다. Que en vida conoció grandes éxitos editoriales, algunas de sus obras. Sin embargo, en sus últimos años, Cervantes tenía una vida muy modesta, muy humilde y murió pobre. Son conocidas varias anécdotas en este sentido, en el que tanto ilustres políticos y de dentro de España como de fuera de España ponderaron la posibilidad de pasarle alguna ayuda para que tuviese una vejez lo más digna posible.
세르반테스의 운명은 이베리아 반도의 흥망성쇠와 비슷했다. 강력한 왕권과 광신적인 종교의 지지 아래 이들은 바다를 정복하고 세계를 얻었다. 파도와 같이 일순간에 밀려든 재물을 종교와 식민지 확장을 위한 전쟁에 모두 쏟아부었지만 국가 부흥을 위한 상공업 발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귀족들은 새로 등장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까지 모두 몰아냈다. Finalmente, sin embargo, España se acostumbró a la llegada de plata y al dinero barato. Dejó de hacer inversiones, pudo consumir comprando productos extranjeros caros y de esta forma se produjo un proceso de falta de inversiones en la industria española. E como se sabe também, uma organização dificilmente muda. Uma organização pode morrer por ser incapaz de mudar. Eu penso que o que acontece com a colonização portuguesa e com a exploração portuguesa é precisamente isso, é a incapacidade de mudar. 카브다라우카의 붉은 태양이 지고 있다. 16세기 중반 강대국임을 자랑했던 이베리아 반도는 화려한 세계 무대에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밀물같이 밀려왔던 재물들은 썰물같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귀족들은 사치에 빠져 있었지만 백성들은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세의 영웅을 꿈꾸던 돈키호테의 방패가 보호한 것은 옛 세상. 그의 칼이 내려친 것은 새로운 세상이었고 그 결과가 이러한 처참한 실패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세계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공연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그들이 떠난 역사의 무대에는 과연 어느 나라가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새롭게 등장할 것인가?